안녕하세요. 집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왜 집구석 변호사 집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병원을 다녀와서 계속 누워있다가 이 아쉬운 봄날 또 무언가를 하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오늘은 제가 최악의 조건이자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로스쿨에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로스쿨 생활을 했으며 그 힘든 공부를 해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시간이 허락할 것 같지 않아서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제가 그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부법들을 한번 정리해서 남겨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조건. 첫째, 저는 교통사고로 희귀 난치병 투병 중인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십수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신경계통 희귀질환을 얻었죠.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하지 경련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하루 종일 움찔움찔 하면서 경련이 통증까지 수반을 해요. 그래서 그 CRPS라고, 저는 CRPS는 아니지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준하는 그런 통증, 가령 뭐 뼈가 뒤틀리고 뭐 칼에 베이는 것 같고 그 송곳으로 계속 찌르고 전류가 흐르고 전기톱으로 진짜 극심할 땐 전기톱으로 뼈를 다 끊어내는 듯한 그런 통증까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버틴 거죠. 왜냐면 이런 고통들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흔히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그런 마약 진통제 들어보셨을 텐데, 몰핀, 뭐, 펜타닐, 마약 패치, 뭐 이런 약들, 그리고 향경련제 이런 약들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의존성과 금단 증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의사분들이 대부분 뭐 안타까운 마음에 뭐 좋은 약들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 약은 뭐 부작용이 덜합니다 라던가 뭐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독한 약들을 고통 때문에 아무리 먹지 않으려고 해도 당장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기에 매일같이 복용을 하면서 견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위장, 뭐 간 기능, 심장 기능, 면역력 저하, 그리고 각종 부작용들. 그 약에 보면 효능 효과는 보더라도 사람들이 흔히들 그 아주 작게 적혀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1%의 부작용이라도 본인에게 오면 그것은 100%인 것이니까 어쨌든 그러한 약 부작용들, 그리고 추후에는 결국 합병 증상들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망가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암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암의 고통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는 수많은 암 환우분들 계실 텐데, 너무 힘들죠. 네. 당장 또 죽음과 직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고통인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 차원에서는 암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반면에 수많은 희귀 난치병들, 뭐 저와 같은 이런 신경계통 희귀질환, 뭐 간대성 근경련, 뭐 CRPS, 그 외에도 뭐
당장 극심한 고통 수반하지 않더라도 진행해 가면서 죽어가는 뭐 희귀 난치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 뭐 루게릭병, 뭐 근위영양증, 소뇌 이축증, 수없이 많은 희귀 난치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반 분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편견을 더 쉽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통증이나 경련 같은 이런 저와 같은 한우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뭐 오해나 편견들 때문에 뭐 꾀병 환자 취급을 받는다던가 정신력이나 의지가 약한 환자 취급을 받는다던가 그러한 경우로 인하여 정신적인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의사분들, 뭐 법조인들도 사람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네, 좀 길었네요. 저는 첫 번째로 그 로스쿨에 도전하기에는 최악의 조건 첫 번째로 투병 중인 중증의 환자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생비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좋아하는 드라마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얼마 전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본 장면에서 그 로스쿨 학생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는 사시를 뭐라고 했더라? 사시 시험 공부도 했지만 나는 비법이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도 생비법이었습니다. 즉, 생비법이라는 말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학 때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했어요. 그리고 꿈도 변호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법조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로스쿨에서 아무래도 스카이 출신들을 많이 뽑죠. 근데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서 로스쿨에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교통사고가 나고 2년 내내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과 싸워가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은 행태였어요. 물론 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방식은 그러면 안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거면 소송을 차라리 걸어라. 먼저 소송을 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송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픈데 소송까지 해야 된대요. 치료비까지 끊겼어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음 한우 카페, CRPS 카페 운영진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때 그 한우 카페의 그 고문 법률 사무소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사람 믿기 참 힘들죠. 근데 그 한우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고, 그래서 지금껏 1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서로 구하기도 주고받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또 같이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어쨌든 존경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실장님께서 제 사연을 접하시고는 착수금도 없이 소송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원래 현행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신체 감정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 신체 감정을 받으려면 그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반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나마 빨리 잡혔어요, 신체 감정이. 그래서 소송을 시작한 그 다음에 5월에 저는 신체 감정을 받으러 입원을 했어요.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물론 그 당시 첫 번째 신체 감정을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치료를 목적으로 간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 입원하는 동안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이곳에서 내 고통이 얼마인지를 입증해내서 그 손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고통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사실대로 가감없이 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피고 측 보험회사 측에서 그 피해 환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법원을 통해 병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의사 입장에서도 단 한 번 본 환자예요. 그리고 감정의 대상으로 온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이 환자가 꾀병 환자인가 사기 환자인가, 보상을 노리는 사기 환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입원하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평가와 그 판단의 객체가 되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변호사가 돼야겠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변호사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당장 여름이 시험이었어요. 신체 감정이 5월이었고 2달 뒤에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너무 아파서 공부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몇 번을 풀고, 그리고 또 저에겐 난관이 있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 환자에게 장애 등록은 굉장히 힘든 또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제 상태와 그 상황을 자료를 소명을 해서 다행히 장애인 시험장에서 하루의 시험을 간이 침대를 받아서 점심시간에는 그 침대에서 쉬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리트 시험은 다행히 하루를 봅니다. 변호사 시험은 5일이지만 중간에 하루 쉬고 4일을 봅니다. 변호사 시험은. 어쨌든 그 하루도 굉장히 아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시험은 거의 다 찍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수 결과를 받았는데 거의 바닥 점수였어요. 최저 리트라고 하면 될 거예요. 최저 점수였어요. 최저 점수. 결코 지원할 수도 없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저는 토익이 만료가 돼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토익을 봐야 했어요. 근데 토익이 또 뉴토익이라고 어렵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근데 다행히도 그거 하나만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토익 시험 2시간 보는 동안에도 약을 먹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점수가 한 번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리고 대학때 학점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자기소개서를 저는 그냥 진실하게 썼어요. 아픈 얘기를 그대로 다 썼습니다. 아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로스쿨 생활을 아픈 환자가 해내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아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2곳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한 곳은 떨어졌고, 면접에서 떨어졌고, 한 곳은
다행히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님 두 분이 그 당시 원장님과 부원장님이셨어요. 그때 변호사 시험 끝나고 찾아뵀어야 되는데 거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다 보니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아직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학교 생활 내내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그때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질문이었냐면 보통 일반적인 질문은 아니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두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을 입학시키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 학생은 실력이 너무 출중해. 법학 실력이 너무너무 출중하고 모든 실력 언어 다른 능력이 거의 100%야. 근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 실력이 너무 모자라. 근데 인성이 따뜻하고 인성이 너무 좋은 사람. 당장 변호사가 되기에는 첫 번째 사람이 합격하기에 당연히 유리하죠. 금방 합격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을 뽑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사실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는 두 번째 인성 좋은 학생을 뽑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질 않아서 왜냐면 법학 실력이나 다른 능력들은 얼마든지 그 충분한 노력과 시간과 배움으로 인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가 있지만, 채워나갈 수가 있지만, 사람의 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면접 끝에,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기소개서에서도 보았듯이, 교통사고 후에 난치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투병 중인데, 이 로스쿨 공부와 변호사 시험 공부가 일반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공부인데 과연 따라갈 수 있겠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간이 견뎌낼 수 있을까? 없을 만한 고통도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얼마든지 정신력으로 저는 끝까지 버텨내서 반드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그때는 혼자서 거동은 가능했어요. 천천히 교정을 걸어 나오면서 다시 못 올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제가 합격했던 학교엔 성당이 있었어요. 제가 종교는 없지만 성당에 앉아서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들려서 한참을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비록 떨어지겠지만 나는 정말 후회 없는 도전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육신의 고통에 지더라도 내 정신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교정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발표 날이 되었는데 웬일로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장애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서 일반 전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더더욱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실력이 다들 출중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것이고 그랬는데 합격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그 다음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고향인 지방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내가 혼자 어떻게 이 로스쿨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근데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포기하더라도 하루라도 버티자라는 각오로 다시 서울로 와서 학교 앞에 방을 얻어서 그렇게 로스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첫날 기억이 나는데 첫 수업 민법 수업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는 이제 한자를 읽을 수가 있어서 법전을 다행히 읽을 수가 있다는 정도, 법전에 있는 한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정도, 그리고 그 훌륭하신 강의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너무 아프기도 했고 약 기운에 취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아침 수업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갑을 병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계약이 어쩌고 매매가 어쩌고 생소한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생비법들이 운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아파서도 울고 생비법이어서도 나는 이제 울게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민법은 마치 화성어처럼 들렸고 그 뒤에 이어진 뭐 형법은 금성어처럼 들렸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깐따라비아 별 같은 그런 행성의 언어로 들렸고 아랍어로 들렸고 도무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시 준비하셨던 분들, 법학사 분들은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었잖아요. 이 로스쿨의 그 진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냥 수백 페이지를 하루에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아찔한데 그 효율적인, 그리고 저는 너무 아팠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정말 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의 페이스와 저만의 공부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기까지도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졸업은 제때 했는데, 사실 졸업도 못할 줄 알았지만 졸업은 했는데 변호사 시험은 3번 만에 합격을 했었죠. 5회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합격률이 반토막이 났던 때 50%였나 그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저의 이제 험난한 로스쿨 생활은 시작이 이제 첫날부터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횡설수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지금 그 여러 로스쿨 준비,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취업 시험 준비, 모든 수험생 분들,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좌절하고 두려워지게 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무리 실력을 다시 올리더라도 시험장에서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드릴까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 이런 저만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상위 1% 학생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좋으신 상위 1% 뭐 수험생 분들은 두려움 없이 모든 걸 잘 해내시겠죠. 아마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티를 내지 못하고 말을 못할 뿐 굉장히 혼자서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또 너는 왜 또 떨어지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붙는데 너는 왜 그러니? 공부 왜 그러니? 그런 말들을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집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늘도 들어주신 단 한 분께라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